네, 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천 의원 질의하시죠. 예, 최희천입니다. 우리 처장님 그리고 차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이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에 헌법소원 들어온 거 있죠? 평통사랑 거리에서. 잠깐만, 구체적으로. 용산기지 이전 협정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 들어온 거 있었죠? 어떻게 처리했었죠? 안 들어왔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사건이 2005년도에 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예, 있죠. 네. 아직 계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약도 헌법재판소 중요한 법원임의 하나임을 인정한다면, 네. 조약에 대한 헌법심사가 좀 강화될 필요성, 이걸 굳이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원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파 관련 환경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미 간의 각종 환경 관련 협약이나 그다음에 LPP나 이번 YRP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조항에 대한 해석에서 헌재의 결정은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법이나 조약이나 거의 숫자가 대등할 정도인데 헌법재판소의 그런 법적 기속력 자체가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대법원이나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인원들 지금 이제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총. 지금 법관 11명. 예. 그리고 검사 5명, 법제처에서 1명, 법제관 1명 이래서 전부 다 1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법관이나 검사가 15명 정도 남아있죠. 16명 정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나 특히 법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검찰의 일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부 요인 뭐 이런 말에 상징하듯이 헌재가 그 직무상의 가치나 능력에 비해서 여전히 권력을 제4부로 평가받지 못하고 3.5부 이렇게 평가받을 겁니다. 최근 들어 각종 대형 사건을 통해서 헌재의 존재 가치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홍보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파견으로부터 독립, 인적 독립이 때로는 대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독립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제대로 진행되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이게 빠져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요. 조호영 의원님 나가셨습니다만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뭐 결론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저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도리어 정반대로 헌재가 때로는 지나치게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될진데 지나치게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 판결문에 드러난 것 아닌가 사실상 두 가지식으로 판결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 때 있는데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헌재 결정문이 지금까지 우리 법률가들에게 보여준 법률 논리의 치밀성 부족해서 유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민변 잡지에 저 목포에 있는 박승옥 변호사가 미국의 헌법재판소 미국의 연방대법원 결정례를 쭉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번역해서 달달이 2-3개씩. 그것 보고 제가 엄청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의 규제 권한에 대한 미국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거의 한 100여 페이지 되던데 그걸 제가 담배 수송할 때 번역한 일이 있는데 저도 그것 보고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독일 헌재 결정이나 프랑스 결정이나 미국 헌재 결정에 비해서 지나치게 법률 논리의 치밀성이 부족합니다. 우리 판결문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헌재 결정문. 이미 우리 대법원은 민사 판결 구조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두의 법률 쭉 나열하고 다툼 없는 사실처럼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공방. 어디는 이렇게 의견 제출했다. 어디는 이렇게 의견 제출했다. 그런 다음에 항변 한두 군데 쓰고 그다음에 곧바로 결론 나가버립니다. 저는 과연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쉽게 그런 비논리적인 구조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취약시키는 겁니다. 약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기존 대법원의 판결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들, 그 다음에 법률 논리가 치열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판결문이 고작 10페이지, 15페이지로 끝나버리는 그런 안일함, 이런 것들이 저는 때로는 헌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놓고도 지나치게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인명권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적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요. 헌법재판소는 헌재 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을 방어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과정에 있어서 헌법 방어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든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사회면이나 정치면 토끼사가 되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이건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헌법에 대한 공격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전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물이나 특정 인맥이 이런 식으로 위헌 소지를 가지고 헌법을 공격하고 헌법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방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조항입니다. 우린 119조 2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질서 자체를 없애려는 외국처럼 경제질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헌법 개정연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리가 끊임없이 침해당하고 폄하당합니다. 헌재가 이미 헌재 생긴 이래로 우리 헌법의 결정, 우리 특히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한 일관된 결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지금도 그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재판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5번째 올해의 신규 테마로 잡은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헌법 방어, 때로는 재판관들의 논리, 그 다음에 헌법 연구관들의 그런 기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일관된 해석들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에 대한 공격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헌법 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만 분명히 성문화에 있는 헌법 조항조차도 그런 침해하는 그런 것들은 좀 염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제가 지나치게 격화되고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사회적 의결 능력을, 사회적 의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 나갑니다. 전 이게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도 전번에 대통령 선거의 최종적인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통령의 그런 거치에 대한 탄핵 결정을 헌법에 규정된 바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 결정, 헌법 재판 자체가 한 나라의 최고 의사결정 축으로 자리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의제를 결국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야만 되고 법원이나 그 다음에 의회나 사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해내고 특히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해내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지나치게 사법국가와 경향을 띠게 되고 또 역으로 지나치게 사법국가와 경향을 띠게 되면 권력의 분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나중에 도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과도한 권력 집중, 과도한 결정권의 부여가 대단히 자랑스럽고 떳떳한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시 어느 순간 역풍이 불고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은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런 시대적 흐름이 가지고 있는 반작용,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헌재가 충분한 성찰을 바탕으로 잘 이끌어가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